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10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EPL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명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네, 오늘은 주원이 형과 형철이가 아닌 영주 형 그리고 덕현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눈이 굉장히 많이 부었는데요. 네. 저도 어제 이제 새벽 중계를 하고 자다 보니까 네네네. 네. 필라메이스트 하셨죠? 그거 하고 이제 끝나고 엘크 후반전 보고. 엘크로만 하고. 네. 영주 형은 이제 어제 엘크를 함께 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신 건 야말이었고. 집으로, 네. 집으로라는 그걸 좀 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셨고. 네. 이따가 에세이를 하겠지만 엘크는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시끄럽습니다. 네, 시끄럽죠. 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시끄러웠죠. 야말이 스타트를 끊었죠. 예. 이건 뭐 슬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프리미어리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요. 두 분이서 이렇게 히든볼한 거는 좀 오랜만이지 않나요? 아니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했죠. 아, 그런가? 제가 진행하고 형철이가 여기 앉고 영주 형님이 그렇게 셋이었구나. 맞네. 계실 때. 그렇습니다. 네. 저는 다 기억이 안 나요. 언젠가 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실 수 있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알겠습니다.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자, 그럼 뭐 우리 거두절미하고 또 본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음료가 제 건가요? 그렇겠죠? 좀만 예, 땡겨주시면 안 알겠습니다. 되나요? 네. 아니, 저 이거 대표님 건 줄 알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제거. 네, 저도 네, 여기 네. 올려놔도 될까요 혹시? 그럼요. 네. 네, 네, 마음대로 감사합니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네. 대표님이랑 이런 방송 또 처음이거든요. 이런 방송 처음이요? 네,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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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네. 보니까. 네. 이래서 나가봐서 찬바람 좀 쐬고 고생 좀 해야지. 깍듯해졌잖아요. 찬바람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지금 좀 썰렁하긴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많이 추워졌죠. 예. 날씨가. 예. 지금 에어컨을 여기에 이제 그래도 장비가 있고 여기 공기가 텁텁해서 그런 거지 이번 주에 0도가 있대요. 내일이에요. 그게. 내일이야? 아마 내일로 어우,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올라가긴 해요. 여러분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좀 많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형님도 또 다른 컨디션을 또 체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거의 지난주에 조금 또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예.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컨디션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네. 사실은 의뢰 입장에서 갑의 요구에 맞춰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몸이 몸인지라 네네네. 그냥 쉬어야 되겠다 싶으면 쉽니다. 아니 쉬셔야 돼요 이거 네. 진짜로. 너무 혹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제가 섭외하진 않습니다. 누가 하죠? 명섭이가 알아서 합니다. 여기는 스케줄을 다 조정해 줬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조정 안 해준 데가 있군요. 보고 노코멘트 계신가요? 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삐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시동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투어를 떠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멤버와 함께 갑니다. 이재동, 박삐삐와 유럽 축구 투어를 떠나는데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스날 맨시티 경기를 직접 볼 수 있어서 기대를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뿐 아니라 다른 경기들도 준비되어 있는 투어인데요.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축구와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여행이 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들을 쭉 살펴볼 건데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깃거리가 좀 덜한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토트넘이랑 아스날 수정궁 이 두 경기가 어제 엘클이랑 이제 겹쳐서 시간대가 있었는데 아스날도 이기고 토트넘도 이겼습니다. 아스날은 공식전 7연승, 그 다음에 리그 4연승이고요. 요거 경기로 봤을 때는 사실 좀 고전한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주심에 역시 불지 않는 휘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스날이 이제 수비력으로 좀 버텨내면서 애제 득점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5경기 연속 클린시트랑 수비 라인에서 꽤 분위기가 좋은 아스날이고 그리고 이 부상이 많은 게 좀 문제거든요. 아르테타 인터뷰를 보면 살리바 부상, 라이스 부상, 칼라피오리 부상, 마르티넬리 부상 그럼 기존의 외대 고르랑 카이랑 마디에케 부상, 제주스는 맨날 부상이니까
이번에 부상당한 선수들은 아마 좀 가벼운 부상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상자가 좀 많지만 그래도 뎁스가 있다 보니까 버틸 수는 있다 정도로 아스날 팬들은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앞선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 같은 경우 아스날은 그 특정 포지션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부상을 당하면 이게 팀 퀄리티가 좀 확 떨어지는 네. 느낌이 좀 컸거든요. 빵과 빵 나니까. 근데 올 시즌은 물론 부상자 많은 것도 팩트고 그 부상자들이 너무 중요한 선수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전만큼 야 이거 망했는데? 이런 느낌은 좀 잘 안 들지 않나. 그러니까 이 각 포지션별 뎁스 보강이 저는 되게 잘 된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 그렇지만 네. 예전에 아스날과 올 시즌 아스날은 느낌 자체가 확 달라요. 그리고 느낌이 컬러도 좀 달라요. 네, 컬러가 네. 달라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벵거 감독 시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름다운 축구라고 해서 공격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올 시즌은 단단한 수비가 최대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부상 선수들 너무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밑에서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팬들이 어린 선수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는데 올 시즌은 스쿼드가 워낙에 두터우니까 빵뽀가 나더라도 잘 메우고 있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많죠. 그리고 아스날은 현재 뭐 1위를 독주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겠지만은 단단한 수비와 세트피스 득점 거기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간혹 얘기 나오는 게 중국식 계산으로 지금 실점 기록이면 그 말도 안 되는 기록 중에 하나인 0405 시즌 첼시 한 시즌 15실점 그거랑 거의 비슷한 페이스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해요. 저도 이건 개인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냥 이제 단순 페이스만 놓고 봤을 때면 15실점보다 아래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9경기에 30점입니다. 9경기 3실점. 그런데 38경기에 15실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진짜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물론 아스날이 리그만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스날이 결국에는 지금의 스쿼드라면 지금의 전력이라면 보다 높은 곳을 곳곳에서 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스날이 만약의 경우 1위를 독주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조금 더 근접한 상황이 된다면 선택과 집중해서 뭐 유럽 대항전에 집중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수비 쪽의 실점은 또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0405쯤이 이제 해축구를 막 보기 시작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 뭐 박지성 선수도 거의 그쯤 예. 이제 넘어가기도 했고. 그때 이제 PSV 때였죠. 네. 근데 그때 그냥 제 어린 기억 속의 첼시라는 팀은 진짜 그 좀 빌런 같은 느낌이 셌거든요. 굉장히 컬러가 강한 감독이 오기도 했고. 빌런이 악역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그때가 축구 한참 볼 때인데 잉글랜드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로만 같은 구단주도 처음이었고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안티풋볼. 그 다음에 재정이나 어떤 구단의 운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좀 룰 위반 아니야? 왜냐면 그때는 그런 정립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 무리뉴 감독도 강했고 그리고 입 털고. 네. 근데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시즌에 15실점이 워낙 대단한 기록이고 거의 불멸의 기록 같은 기록이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서 그렇지 득점이 2위예요. 네. 나중에 가서는 막 대량 득점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수비 스탠스 자체는 정말 극한으로까지 몰아붙이는 형태였잖아요. 걸레 수비. 그래서 저는 0405 첼시 같은 그런 수비 실점 기록은 저는 진짜 앞으로 현대축구 들어선 더 나오기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게 경기당 0.5골보다 더 아래예요. 그죠? 이런 기록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가 축구를 볼 때 첼시가 1대0 되면 경기 끝이야. 딴 거 틀었어요. 그냥 끝. 왜냐면 야 끝났다. 그 정도였습니다. 여기다가 무리뉴 감독이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무리뉴 감독은 아까 전에 빌런 이미지를 너무나 잘 이용했어요. 밖의 시선이 우리를 빌런으로 보고 있다? 그럼 우리는 더 뭉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잘하면서 팀을 하나로 묶었단 말이에요. 내부로 공고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적과 그런 업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당시 첼시는
라인도 되게 낮았고 지금 흔히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로우 블록을 많이 네, 썼죠. 로우 카운터 잘 블록을 때리고. 되게 많이 썼고 그리고 카운터에도 굉장히 능한 맞아요. 팀이었는데 버프로벤. 사실 지금 아스날이 그런 형태로 수비를 하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라인도 어느 정도 미드블록까지 올라가 있는 데다가 사실 뭐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도 이용을 꽤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첼시랑 접근하는 수비 방식이 저는 좀 다르다고 다르죠. 봐서 그리고 사실 뭐 그때랑 지금이랑 어느 쪽의 축구가 조금 더 낫냐라고 그 우위를 가리는 거는 저는 별로 이제 의미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때보다는 저는 전환의 속도라든지 전술적인 딥함은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축구의 흐름이. 네, 그래서 저는 0405의 기록 그 페이스를 끝까지 아스날이 지금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기록 비스무리하게 나왔던 게 2, 3년 전인가 한 중반까지 리버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이거 이러다가 그 기록 근접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나오다 결과적으로는 뭐 뒤에 깨졌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기록이 정말 좀 이게 다시 나올 만한 기록인가? 우리가 축구 이상형 월드컵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다시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이건 나오기 좀 어렵죠. 그렇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현이 형은 그 당시에 첼시가 수비적인 팀은 아니었고 공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첼시의 역습을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맞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의 공격력도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덕현이 얘기처럼 수비 블록 자체가 위치가 다르죠. 네. 사실 저희가 그 당시 첼시 얘기할 때는 약간 수동적인 팀이었다는 느낌이 아무래도. 들잖아요. 끌어들인 다음에 역습에 의해서 뒷공간 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아스날은 조금 더 능동적인 팀이잖아요. 그러면서 경기를 주도하려고 하고 상대가 내려갔을 때 그걸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으니까 스타일 자체는 다른데 다만 아스날이 이런 축구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 거죠. 사실 라인 자체를 올리는 팀들은 다 수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라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공격 쪽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죠. 밸런스를 맞추려고 감독들이 다 노력하지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비력이면 이건 놀라운 거죠. 뭐 어쨌든 되게 아스날이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일정에서 성적을 잘 방어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기록들 보통 많이 보잖아요. 지난 시즌 그러니까 지금 붙는 팀들이랑 지난 시즌 성적이랑 대응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승점을 9점을 더 땄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에 중반 이후부터 무승부를 존나 했거든요. 그러면서 승점 드롭을 많이 했는데 지금 페이스는 아스날 팬들은 이제 워낙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느낌을 스멀스멀 아마 올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죠. 5, 6년 전 리버풀 팬들의 마음이랑 좀 그치.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때도 사실 페이스 자체도 되게 압도적이고 쭉 이어갔음에도 뭐 형철이 비롯해서 제 주변의 리버풀 팬들도 좀 조심스럽죠. 우승 얘기하는 건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부정 언급을 많이 탈까 봐. 했었고. 그래. 네. 근데 뭐 아스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죠. 그만큼 이제 우승이 간절한 거죠. 무패 우승 이후로는 없으니까. 지금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 22년이요. 우승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스날만 잘해서 우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딴 팀도 맞아요. 좀 미끄러져 주고 그때 뭐 같이 잘 하고 뭐 부상자도 좀 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게 잘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우주의 기운이 좀 모여야 돼. 네. 운대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 일단 이번 라운드만 보면은 경쟁자들이 다 미끄러지는 모습이 좀 있었으니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아스날만 잘해서는 우승이 힘들다고. 아니 18, 19 리버풀은 승점을 97점을 땄는데 97점 준우승을 준우승이죠. 했어요. 근데 그건 같은 선상에 있어서의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더 강력했기 때문에 우승을 한 시즌이었고 근데 올 시즌을 보면 저희가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리버풀 지금 초반 페이스 이후에 아주 되게 안 좋고. 주춤하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도 빌라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좀 안 좋은 거 있었고 맨유는 뭐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 이제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첼시 졌고. 첼시도 졌고 그러니까 저도 첼시는 올 시즌 우승 도전할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좀 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시즌 초반부의 분위기는 아스날이 굉장히 이 언급했었던 팀 중에는 결과도 잘 챙기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되게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주변 환경도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 아마 라는, 근데 예.
그 아스날 팬들은 그 생각은 하실 거예요. 지금 3연봉 했잖아요. 준우승, 그러니까 준우승이란 표현도 웃기 2등 3번 했는데 그때는 덕현이 얘기랑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미끄러져 줬을 때 본인들도 같이 미끄러지는. 그리고 아스날도 사실 잘 하기도 했어요. 네. 네. 근데 전형적으로 저기 미끄러졌으니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됐을 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날 빌라가 맨시티 잡았어. 그럼 아스날도 무승부. 아니면 이런 저.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직 10라운드도 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뭐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근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봐서는 가장 단단한 팀은 아스날이 맞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결국은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들쑥날쑥하는 상황이 있으면서 우승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아스날은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줘요. 물론 공격이 안 풀릴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세트피스가 터져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무승부가 많았던 시즌에서 탈피해서 이 경기는 무승부 같은데 그런 경기도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아스날은 1대0 조용히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잘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런던 팀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토트넘에서 0대3 토트넘의 완승이 있었고요. 힐 딩킨슨 스타디움에서 이 첫 번째 경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승리를 했고 2018년 이후에 원정 처음 승리라고 합니다. 이거 7년 전이니까 에버튼 원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토트넘이죠. 근데 오늘 승리를 했고 중요한 건 이번 시즌 토트넘이 대단한 원정남입니다. 홈 기록은 1승 1무 2패니까 안 좋은데 원정에서는 4승 1무예요. 근데 이거는 플레이 스타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마스 이런 프랭크의 스타일의 팀들이 홈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원정에서는 상대가 자신들의 홈 경기니까 주도적으로 나왔을 때 뒷방을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세트피스에서 때리거나 이번에 반더벤이 네. 두 방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홈 원정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영주형 방금 얘기했던 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축구 자체가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타입은 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상대가 나오는 거를 보고 거기에 대응을 잘하는 스타일. 물론 지금 이 순간에 토트넘을 이야기하자면 토트넘의 순위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트넘이 포 감독 밑에서 공격 일변도로 가다가 지금 포 감독 밑에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만족감을 클 겁니다. 근데 요게 지속이 되면 비판의 여론이 또 나와요. 사실 오늘 이번에 그 에버튼 원정에서 이겨서 그렇지 토트넘 경기력에 대한 비판을 토트넘 말고 다른 팀 팬들이 아니라 토트넘 팬들이 좀 답답해해요. 좀 너무 지지부진한데? 예를 들면 롱스로인 말고는 별다른 빌드업이 없나? 후방에서 로메로가 없으니까 풀어나오질 못하네. 벤탄쿠르도 폼이 안 좋네. 그리고 사비 시몬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잔잔하게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좀 잘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오히려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쿠두스 해줘였는데 쿠두스가 지친 것도 좀 보이고. 지쳤고 근데 어쨌든 이 경기 이기면서 분위기는 좀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수비 쪽 빌드업 관련해서도 얘기가 뭐 아예 안 나오는 게 그치. 아니고 비카리오도 오늘 잘했지만 볼 좀 너무 잘 못 찬다. 뭐죠? 아니요. 비카리오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빌드업 관역에서 비카리오의 관여도가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선방 능력을 보면은 세이브는 확실히 잘해주죠. 확실히 잘해주니까. 그러면 지금 프랭크 감독 스타일에서는 이런 골키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골키퍼가 공수 능력을 다 갖고 있으면 땡큐베리 감사죠. 근데 그런 골키퍼 찾기가 하늘에서 별 따는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가운데서 비카리오가 이런 경기를 펼쳐준다면 결국 무실점 경기잖아요. 그죠? 0대3이니까. 그리고 엄청난 선방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그런 거 봤을 때는 선방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경기가 답답하기 시작하면은 저 골키퍼부터 문제야. 빌드업 자체가 안 돼. 이렇게 지적은 하겠지만은 사실 지금 토트넘은 뭐 케인 떠난 건 예전이지만 손흥민 떠나고 이러다 보면 과도기적인 과정이잖아요. 그죠? 감독도 바뀌었고. 새 감독인데 이 정도 성적 내고 있으면 지금 3위예요. 네.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고려하면은 여기서 차근차근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야지 마치 판 뒤집듯이 바로 좋은 성적 내기에는 이 리그가 너무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괜찮지 않나.
오히려 이제 스타일적으로 조금 더 능동적이고 네. 공격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새로운 골키퍼를 찾는데 이번 시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이제 골키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건 사실 맨시티 얘기긴 하거든요. 도나루마. 저는 펩이 돈나룸마 같은 골키퍼를 쓸 거라고는 진짜 한 2, 3년 전까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카리오도 어떻게 보면 그 능력치 배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하잖아요. 세이브 쪽이죠. 세이브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발밑이 막 무슨 라야나 이런 그쪽은 골키퍼처럼 아니지. 유려한가?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선방 좋은 골키퍼들을 이제 다시 쓸 수 있을 만한 약간의 전술적인 변화도 전체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게 그건 것 같아. 비카리오가 그러면 돈나루마랑 비카리오를 비교하는 건 돈나루마한테 좀 실례인데 뭐 같은 이탈리아긴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비카리오가 이 되게 빛나는 세이브에 가려진 발밑이 아니라 공중볼 처리 미스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세이브형 키퍼 쓰는 거 좋은데 그러면 비카리오보다 미스가 덜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불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발밑이 나쁘다 이런 개념까지 가기 전에 나오는 비카리오에 대한 미스. 그리고 볼 처리를 할 때 킥을 예를 들어 그냥 멀리 확 클리어를 하면 그거 오케이. 근데 클리어 했는데 애매한 데로 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발밑이나 그런 뭐 라인 유지 관련해서도 조금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런 이제 후방부터 그러니까 프랭크 감독 자체가 이제 뭐 브렌트포드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후방부터 체계를 갖춰 놓고 이제 시작하는 그죠? 팀 중에 하나인데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패스 관여도가 이제 꾸준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브라이언 골 취소된 거 보셨나요? 네. 네. 이게 오프사이드와 여러 가지 또 세트피스 전술. 그릴리시랑 은디아에가 이제 그 맞아요. 안에 있었고. 네. 이게 일단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이야기는 비단 오프사이드뿐만이 아니라 아스날의 세트피스 골에서도 비스무리한 장면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골키퍼를 방해하는 장면.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가 비교적 딴 리그보다는 관대한 편인데 요거 지금 이 기조를 그대로 가도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절대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걸 처음 본 게 네. 공교롭게도 네. 브렌트포드 아스날 맞아요. 기억하시죠? 딱 그겁니다. 졌을 때. 그때 제 기억에 아마 아예르였나가 네. 그때 레노였죠. 네. 네, 레노를 되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저거는 반칙 아닌가?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그걸 안 하는 팀이 없잖아요. 그쵸. 다 골키퍼 옆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단순하게 골키퍼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수비수 한 명이 와야 됩니다. 왜? 못 붙게. 보호해야 네, 되니까. 보호를 해줘야 골키퍼 되니까. 못 붙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난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그치.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있죠. 아 근데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술의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법을 알아서 찾아야 된다. 알아 찾아라. 팬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입장에서 야 이거 파울 다 불어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옛날에 잘못된 상식 중에 그 축구 규정 상식 중에 하나가 설마 골키퍼 보호구역이요? 그거 근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많았어요. 박스 안은 골키퍼 보호구역이어서 골키퍼랑 충돌하면 이거 무조건 플레이어 반칙이다, 필드 플레이어 반칙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 아 근데 뭐 구전된 건가? 근데 약간 세계 4대 방송에서도 많이 스트라이커 같은 거 얘기했어요. 아니야? 네. 진짜 많이 말했어. 네. 지상파 방송국에서.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골키퍼 보호구역이 어디 그런 게 있어? 어딨어? 볼 소유권 확실하게 없는 상태면 필드 플레이어랑 골키퍼는 동일한 선상에서 당연하죠. 경험을 그냥 플레이어 보는데 중에 한 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포인트를 잘 노린 전술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거를 이제 프랭크 감독이 이제 이끌었었던 브렌트포드가 그게 선봉이었거든요. 저도 선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얘기가 뭐 이 얘기하다가 아스날 얘기로 좀 빠져보면 아스날이 그걸 제일 잘 써먹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날 팬들은 그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제일 처음 당해가지고 이거를 본인들도 쓰겠다고 장착한 게 아스날이다. 그리고 그때는 뭐 이거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한 거긴 한데 그런 거에 당하면 그때 당시에 축구 팬들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아스날 지금 표현하겠습니다. 존나 애겐 축구하네. 야, 그 정도면 당연히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들이 못 막은 다음에 징징거려? 근데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조금 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아스날이 그걸로 골을 넣으면 저 새끼들 존나 야비하게 하네? 약간 이 느낌이 돼서
그 아스날 팬들은 아르테타가 흑화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당한 다음에 바꿨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스날이 완전 비호감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 룰 위반하면서 골 넣는다. 그때는 그걸로 먹혔을 때는 조롱당했는데 지금은 야비하게 한다고 또 조롱당합니다. 근데 그 아니, 그게- 브랜트포드에 그게 나왔던 게 몇 시즌 됐어요. 지금 한 2, 3년 아스날 팬의 됐어. 마음이야. 근데 다 그래. 요즘 그 커뮤니티 분위기가 좀 그래요. 아니 그걸로 많이 골을 넣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 억울하면 넣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이제 이거는 알아서 파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 저는 뭐 프리미어리그든 어디든 앞으로 이거를 파울이라고 그러니까 규정을 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명분도 좀 없고. 예. 아니 그냥 어쨌든 경합에 있어서의 그런 견제고 방해인데 이거를 골키퍼를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야 이거 안 돼 이제 앞으로라고 할 것 같지 않아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있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전에 오프사이드 룰이 바뀌었을 때 볼튼의 빅샘이 엄청 잘 이용했어요. 졸라 잘 썼죠. 네. 그 룰의 그 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진짜 잘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 주로 당했던 게 아스날이었습니다. 네. 볼튼.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그 룰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야 이제부터 반칙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상위권 팀들은 유럽 대항전에 나갑니다. 그럼 유럽 대항전에서 주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칙을 불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리그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아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이건 반칙으로 보고 있으니 자국 리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심이 조금 더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덕현이가 얘기한 대로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팀들이 지금은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구를 대단히 많이 뭐 이따 브랜트포드 얘기하겠지만 여기 롱스루인 기가 막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와 뭐 네. 저런 식으로 이건 와 옛날에 델라 네, 델라. 그때보다 더 발전된 아버지 델라. 그 카요데 스로이는 진짜 투석기 중에 투석기입니다. 물론 이제 카요데 스로인이 바로 골로 연결되지 않고 뿅뿅 한 번, 가지만. 네, 거쳐서 이제 네. 골로 연결이 되긴 했지만 카요데 스로인은 정말로 위력적이었고 스로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오프사이드 룰이 적용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위치가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스로인 코치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던 게 리버풀이었었는데 클럽의 리버풀 그 기억도 좀 나고 여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어찌 보면 세피스 전술을 잘 짜갖고 들어오는 거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먼저 했던 느낌의 이 감독이라 저는 토트넘도 이 수혜를 이번 경기에서도 받고 그리고 반더벤이 2골 넣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키스 앤드루스 지금 어우, 브랜트포드 감독이 기가 막히죠. 원래는 이제 뭐 수석 코치도 세피스 하고 뭐 코치도 세팅스 하고. 코치도 하고 이제 네. 이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잘 맞물려서 나온 거라고 보고 근데 약간 돌아가 보면 결국 우리가 오브라이언 그 골 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어. 저는 근데 이 정도는 이건 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불어야 돼. 이거는 오프사이드 관여 방해 네. 이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골키퍼 방해가 사실 맞물려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엮여 있죠. 아니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게 만약에 옵사이드가 아니었다고 쳐요. 우리가 어쨌든 골키퍼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어도 이거는 반칙으로 불어야 돼요. 등에한테 이제 낑겨 있습니다. 네. 이거 모예스도 인정했을걸요? 반칙이라고. 아, 이거 맞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골로 인정이 됐다면 경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완전 바뀌었죠. 사실 토트넘도 이 경기 고전 많이 한 경기였는데 네. 뚝배기 세 방울로 이긴 거거든요. 근데 진짜 반더벤 이 뚝배기는 그 어마어마하더라야. 저랑 그 덕현이가 중계하고 있는 그 FSL FC9 보면 약간 협력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로 두 방 빡 들어가면 이거는 뭐 아무리 잘하던 팀이라도 그냥 기운이 쭉 빠지죠. 그래서 반더벤이 기가 막히게 이 선수는 이 신장과 이 신체 조건에 이 속도도 말이 안 되는데 탄성도 좋아서 이거 두 방으로 그냥 경기를 끝냈다. 그리고 에버튼은 은디아에 좋고 그릴리시 좋고 듀스버리올도 좋고 다 괜찮은데 앞쪽에 공격수 베투나 바리가 너무 결정력이 떨어지니까 좋은 기회 만들어도 경기가 딱 결정 지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둘 다 이러냐. 네, 이거 공격수가 없어. 근데 누가 베투는- 선발로 나오든 네. 선발로 나온 애들은 헬이야. 오히려 교체로 나올 때는 괜찮아지려나? 이런 네. 생각이 들다가 다음에 선발로 나오면 아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배투 그 체격 조건에 공 이거보다 조금만 결정력 높았으면 근데 훨씬 좋았을 텐데. 너무 좀 투박해요. 너무 투박해? 네, 어. 약간 그러니까 예쁘게 잡아놓는 장면도 많이 없고 그래서 에버튼 팬들은 애초에 시즌 초부터 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배투가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 앞 시즌 좀 돌아보면 그 버텨준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 네, 본인이.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사실 배투에 대한 신뢰나 이 선수에 대해 기대를 그렇게 크게 안 하는 건 스타일 자체가 워낙 투박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믿음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에버튼 팬들 입장에서. 네. 근데 둘 다 그래요 지금. 자, 이거 그 토트넘의 두 가지 이슈를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사비 시몬스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2번, 이제 토트넘이 일정이 꽤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리그컵 뉴캐슬 원정이요. 리그컵이라 할지라도 리그에서 첼시 홈, 그러니까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코펜하겐을 홈으로 불러들이고 맨유 홈으로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북런던 더비 원정 가고 파리 생제르맹 원정으로 가는, 그냥 봤을 때는 쉬어가는 경기가 거의 없는 네. 경기들인데 요거 이제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좀 잘 대응을 할 것인가? 영종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비 시몬스에게 시간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좀 더 주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비 시몬스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라이프치히 때도. 네. 그러니까 사비 시몬스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경기를 푸는 유형인데 이 선수에게는 공간이 조금 더 많아야 되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공간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사비 시몬스를 이런 생각이 가진 적도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사비 시몬스는 물론 시간을 주고 더 지켜봐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수도 있다.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토트넘은 지금처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 일정 봤을 때는 지금처럼 해야 돼요. 네. 아니 토트넘의 공격력이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측면 자원들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최근 쿠두스의 활약을 봤을 때는 쿠두스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정이 빡빡해요. 약간 지친 느낌.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버티는 가운데 세트피스 또는 역습 그러면서 한 방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서 뭔가 변화를 꾀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경기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네. 거기다가 전체적인 균형감을 봤을 때는 공격적인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덕인이 어떻게 봅니까? 근데 사비 시몬스. 시몬스가 그러니까 어쨌든 영주 형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시몬스의 뭔가 장점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지금 역할 부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애초에 예전에 라이프치히나 저는 이제 에인트호번 때 처음 봤는데 그 당시부터도 막 진짜 속도가 엄청 좋고 진짜 크랙형으로 테크니션이어가지고 뭐 한두 명 그냥 벗겨내고 이거를 치고 들어 이런 유형이라기보다는 저는 영주형 말처럼 사이드라인에 있다가도 중앙 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연계 그리고 거기서의 창의성 이런 게 조금 더 기대되는 이제 플레이어라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윙어보다는 저는 조금 더 중앙 2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넘버 10과죠. 굳이 네. 따지면. 네. 그래서 그냥 뭐 공미에 박아라 이 얘기는 네.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측면 주강을 좀 오가면서 그리고 조금 더 박스 가까운 쪽에서 이걸 하는 게 더 좋은 롤 부여라고 보는데, 그래서 사비 시몬스 같은 스타일은 사비 시몬스도 잘해야 되지만 지원해주는 풀백 그 밑에 있는 미드필더 이게 연계가 잘 돌아가면 사비 시몬스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아다리가 좀 다 맞아야 네. 되는 느낌? 그래서 그런 하프 스페이스 지역 부근에서 공을 잡는 터치 횟수가 저는 조금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작정 저는 터치라인에 붙여놓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시몬스의 지금을 보면은 사이드라인 쪽에 너무 좀 고립되는 상황도 저는 꽤 나오고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이 전체적으로 좀 죽는 느낌도 있다. 물론 선수 개인도 분발해야 되는 점은 저는 프랭크 감독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선수 개인이 좀 분발하고 더 잘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런 롤적인 변화도 같이 이제 좀 따라온다면 훨씬 더 이제 좀 시너지가 잘 나지 않을까.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약간 그 당면한 과제는 누구랑 똑같네요. 비르츠도 개인의 폼, 그 다음에 리버풀의 구조적인 문제가 얘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분데스리가에서 너무 공미고
그러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덕현이 얘기랑 이렇게 대응해서 보자면 그렇게 볼 비리치 수는 얘기에 있겠죠. 지금 두 분 다 고개를 숙이고 근데 비리츠는 저는 사비 시몬스보다는 비리츠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부진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안 좋은가 네. 싶은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올 시즌도 리버풀이 그냥 다 패고 다닐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예상했지. 그러니까 비르츠뿐만 아니라 전 영입하는 거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 이거 얼마나 썼는데. 난자리보다도 그러니까 난자리에 대한 그 보강을 굉장히 착실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슬롯이 어쨌든 지난 시즌 잘했으니까 우승했고. 그런 거 봤을 때 했는데 지금 이제 너무 최근에 이제 네, 부진한 안 흐름이 좋죠. 이제 이어져서 이게 참 묘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실은 리버풀 보면은 난자리는 트렌트 자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우리가 트렌트라고 하시네요. 생각하는- 트렌트. 또 이제 네. 라리간 트렌트죠. 네. 아니 난자리라고 하기에는 넣기 위해서 뺀 자리예요. 에? 나머지는 음. 물론 이제 조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이제 다소 또 아픈 일이 있었으니까. 여하튼 나머지는 뺀 자리고 난자리는 트렌트인데 지금 난자리는 난자리대로 문제고 끼워 넣는 선수는 끼워 넣는 대로 문제고 여기다가 빌드업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 문제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비르치기 때문에 지금 비르치가 집중 포화를 가장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는 비쌌고. 비르츠에 저는 시몬스가 조금 가려져 있다고 약간, 생각해요. 맞아. 아니, 그런 시몬스도 1,000억 아니에요? 시몬스 비싸. 그럼. 900억대에서 1000억이야 거의. 네, 여기도 1,000억인데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시몬스의 그런 롤적인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선수 자체도 되게 힘겨워하는 건 그러니까 PL 경합이나 이런 게 선수 본인한테 굉장히 터프한 것 같아요. 그럼. 그래. 그러니까 사비 시몬스가 생각하기에는 피지컬적으로 터프하고 템포가 좀 더 빨라. 네. 그러니까 여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시간을 더 주고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요 차이가 이제 판명이 나면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이 너무 빡빡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일정 어려운 거는 분명하고 어려운 일정에 대해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어떤 승점을 가져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저는 첼시 그다음에 리그 기준으로 첼시, 맨유, 아스날이거든요. 오히려 전 토트넘이 중위권 되는 팀들한테 계속 승점 드롭을 하고 이 팀들한테는 잔잔하게 방어를 좀 할 것 같아요. 스타일 자체가 네. 상대가 밀고 나오면 뒤를 팔 수 있는 힘은 있으니까. 뭐 내리막 연패를 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생각보다 끝나고 나면 좀 잘했는데?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저는 그냥 일정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여기가 최대 고비다. 그건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건 맞죠. 프랭크 감독 저는 프랭크 감독 진짜 좋은 감독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어쨌든 유럽 대항전을 병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처음이지. 네, 그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와서 이제 처음 이걸 겪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선수들이 유럽 대항전 경험이 부족하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지금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도 사실 그렇게 저는 막 완전 만족할 만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만나야 되는 게 코펜하겐 홈에서 이제 만나고 파리 이제 원정 갑니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맨유 홈 그리고 아스날 원정 이제 끼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진짜 그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만약에 터지면 여기서 그냥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파리전이 문제예요. 파리전. 이게 왜 그러냐면 파리전 패배 가능해요. 그리고 패배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는 슈퍼컵 때 만났었는데. 대패예요. 그 그러니까- 슈퍼컵 때 사실 괜찮게 했거든요. 잘 버텼어. 네. 그러니까 완전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네, 완전 무너지면 그 여파가 확 올 수 다음 있다. 경기까지 와요. 이게 파리 생제르맹은 요즘에 뭐 득점했다 싶으면 대량으로 그냥 상대를 네. 두드려 부수는 경향이 굉장히 좀 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버텨낸다면 종윤이가 얘기한 대로 돌아보니 괜찮은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버텨내지 못하고 유럽 대항전 치르면서 대패 경기가 한 경기 정도 나온다? 그러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죠. 거죠. 왜냐면 지금은 선수들이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는 버텨내면 한 방이면 이길 수 있어 이런 게 지금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은 수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랭크 감독이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 토트넘은 굉장히 좀 어려운 에버튼 원정이었는데 승리를 해내면서 승점을 잘 쌓았고 현재 리그 3위입니다. 네. 자,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첼시와 썬더랜드 경기를 봐야 되는데 졌어요. 첼시도 올해 보면 진짜 좀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와, 분위기 좀 올랐나 싶었는데 또 쭈르륵 내려왔다가 이러다가 또 이걸 잡아? 그러면서 또 올라갔다가 엥? 하면서 또 치고. 이게 제 기억에 맞으면 공식 4연승 이후에 패배 아닌가요? 맞아요. 연달아 그 전에 되게 안 좋다가 쫙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약스전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와, 분위기 완전 올라왔나? 오히려 첼시의 이슈는 퇴장이었어요. 네. 경기마다. 네, 그래서 경기마다 퇴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경기는 잡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 초반에 역습 상황에서의 득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네투의 패스, 가르나초의 마무리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쉽게 가겠다. 그냥 잡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와 썬더랜드 잘하대. 확실히 전투력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눈에 보입니다. 뭐 썬더랜드가 죽어도 썬더랜드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때문에 팬들한테 다른 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클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게 승격을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뭐 자원들도 자원들인데 여기에 돈을 진짜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여기 이 선수가 있어요? 이런 선수들 예를 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었던 헤이니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옛날 아스날 출신이었는데 발라드도 중앙에서 네, 자리 잘 발라드. 잡고 있고 자카 마찬가지고 네. 꽤 괜찮은 선수들의 이시도르 같은 선수도 좋고 알테레데 뭐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배치가 좀 잘 되어 있는 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의외였어요. 저는 올 시즌 썬더랜드가 초반에 되게 헤맬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건 영입생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네, 영입생이 좀 많고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썬더랜드가 이번에 되게 좀 변화를 많이 준 거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선수만 영입한 게 아니라 그 1군 퍼포먼스 총괄하고 있는 그 샤드 포사이드를 선임을 하고 이 퍼포먼스 코치 루크 쿠퍼를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선수단뿐만 아니라 구단 전체적인 그런 뭐 지도하는 혹은 보드진 약간 리모델링한 느낌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그때 중계 준비하면서 이거는 찾아봤던 건데 인트라라는 퍼포먼스 그룹이랑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이게 이제 영양적인 부분, 그런 거 아예 외주를 줬구나. 피지컬적인 부분 네. 이런 거를 싹 개선을 해달라. 하다 보니까 이게 구단 전체적으로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네.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썬더랜드의 영입을 쭉 보면서는 전 S급은 없다고 생각해요. S급은 없는데 그 AB급 선수들에 대한 부분을 데려오고 그러니까 약간 영입 기조도 무조건 뭐 어린 선수나 뭐 되게 촉망받는 그런 선수보다는 경험 있고 베테랑 있는 자원들을 좀 데려와서 자카. 중심. 근데 자카가 썬더랜드에서 잘해. 되게 하는 역할이 많아요. 브랜트포드 핸더슨 영입처럼 이게 경험 있고 잔뼈 굵은 선수를 데려온 거 잘한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르브리 감독한테도 되게 네. 좀 영향이 많이 끼쳤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썬더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저는 PL 무대에서 살아남기는 그러니까 뭐 물론 우승권이나 뭐 유럽 대항전을 노리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살아남기에는 꽤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이 팀은 사실 소유를 그렇게 중시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소유를 하더라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조직적인 걸 강조를 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 역습 트랜지션이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의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세트피스 기반한 뭐 그런 롱스로인도 이제 하나의 뭐 또 그 요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11골 중에 4골이 그 롱스루인이나 코너킥이나 세피스 득점입니다. 근데 썬더랜드가 여름에 돈을 많이 쓴 건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S급을 데리고 온 건 아니에요. 사실 승격팀이 S급을 데려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선수에게 좀 올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력을 상승시키려고 노력했고 이 팀의 느낌은 조직력이 갖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얘기는 뭐냐면 선수 한두 명이 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첼시전 같은 경우에도 경기 초반에 그렇게 실점하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굉장히 단단하게 가져가면서 득점 장면 보면은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골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격다짐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골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썬더랜드는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썬더랜드의 목표가 뭐 우승이라든가 아니죠. 유럽 대항전 진출이 아니에요. 기본 잔류죠. 승점 40점입니다. 여기 이 40점이 이제 르브리 감독이 얘기한 건데 이거면 잔류하고도 남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잔류를 하기 위한 최대 목표라는 거예요. 승점 40점이면 확실하게 잔류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점 40점을 위해서 나아간다. 이 생각을 갖고 뭉쳐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팀들은 한두 경기 패배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덜하기 때문에 잔류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아다리가 맞으면서 승리까지 챙기고 있고 그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썬더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르브리 감독 자체가 사실 선수 커리어는 되게 좀 일찍 마감을 한 케이스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로리앙 맡으면서 되게 좀 주목도 많이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썬더랜드에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가 생리 생체역학 박사학위가 있고 엘리트 선수 멘탈 트레이닝 관련 학위가 있대요. 그런 르브리 거로 공부를 감독이. 많이 다 이렇게 쫙 붙여놨구나. 근데 뭐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보는 건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로서는 실패했으나 그 이후에 지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폭넓은 그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영향을 꽤 끼치고 있다고 보고 되게 스타일 자체가 좀 과학적인 접근도 좋아한대요. 네. 이 감독이. 그래서 저는 그런 세트피스 활용에 있어서도 그런 나름의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도 분명히 있을 거고 구단 전반에 걸친 그런 인프라 투자도 뭐 이번 시즌 썬더랜드한테는 영향이 꽤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썬더랜드야말로 이런 팀이야말로 세트피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하죠. 네. 아니 사실 경기를 주도적으로 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럼 기회가 얼마 안 오는데 네, 이때 살려야죠. 그 역습을 살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볼이 멈췄을 때 이 데드볼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한다면은 득점 루트를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지금 썬더랜드의 프리미어리그 기준 최고의 스타트를 보였었던 시즌이 9900이래요. 이게 이때쯤에 케빈 필립스가 잘했을 그런 것 때였던 같아. 거죠. 케빈 필립스가 그럼 썬더랜드에서 날라질 때였던 것 같아. 이때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꽤 좋은 활약을 했었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때 기록이 아니고 그때 득점왕이었습니다. 그 많은 필립스가. 분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제이미 바디 생각할 텐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전에. 근데 어쨌든 썬더랜드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썬더랜드가 좋은 거랑 별개로 첼시가 너무 들쭉날쭉하다. 어쨌든 또 이제 첼시를 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시즌 첼시의 경기력에 이런 들쭉날쭉함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상대가 교체했을 때 상황 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감독 문제인데. 아니 저는 그 축구에서 일어나는 거의 80-90%는 상황에 대한 거. 그거는 저는 감독의 책임이 일단 일본으로 깔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교체했을 때의 어떤 그 대응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가 교체하고 나서 거기에서 실점 나오는 장면도 첼시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대응이나 그리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저는 교체도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저는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결국에는 구조적인 약점으로 이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구조적인 약점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대처가 저는 좀 아쉬운 게 좀 크지 않나라고 이제 기본적인 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형님은 지금 마레스카의 첼시의 어떤 계속되는 들쭉날쭉함, 기복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첼시는 젊은 팀이에요. 어린 그리고 팀이죠, 진짜. 네, 마레스카 감독도 사실 경험이 많은 감독은 아니에요. 물론 마레스카 감독이 큰 대회에서 2차례나 우승을 차지하긴 했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만 첼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젊은 선수들이 흐름을 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흐름일 때는 막 밀고 나가는데 흐름이 나쁠 때 감독이 그걸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감독이 경기 중에 이런 상황에서 제어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교체예요. 근데 교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게 제어가 안 되니까 흐름이 나쁠 때 이 나쁜 흐름을 바꾸지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첼시 경기 정말 재미나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에스테방 굉장히 기대한다고 어우.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잘하죠. 잘해요. 그리고 가르나초 이번에 골 들어가는 거 보면서 가르나초 물론 첼시에서 첫 골이긴 하지만 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마레스카 감독이 가르나초를 이용하는 모습 볼 때는 아 충분히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다. 사이드를 넓게 펼친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 쪽을 어떻게 해서든 벌려놓으면 그쪽으로 코코레아가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것도 이해가 된다. 다만 지금 첼시의 공격이 콜파머가 못 나오기 때문에 부상으로 그건 조앙 페드로를 낮추고 기우를 기용했는데 둘 다 좀 안 좋았거든요. 지난 경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엇박자가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는데 첼시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일 때 선수 교체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감독의 문제도 굉장히 크고 선수들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건 감독이 교체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네. 선수가 뭐 주장이든 정신적인 지주든 뭔가 필드 위에서 바꾸는 선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영주 형도 똑같이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네. 했지만 저는 상대가 교체 투입하면서 뭔가 변화를 줬을 때 거기에 따라가는 대응이 좀 느리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거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제가 통계를 한번 봐야 되긴 할 텐데 제가 쭉 팔로우하는 경기들에서 막판 한 15분? 이때 실점이 좀 있어요 첼시가. 집중력이 마지막에 좀 떨어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못 버텨내는. 그러니까 사실 막 당장에 선덜랜드전도 마지막에 먹혔죠. 마지막에 먹혔잖아요. 근데 이런 경기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사실 그 퇴장 변수 발생했었던 그거랑 별개로 정말 구조적이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구조적인 약점으로 이제 좀 굳어지면 이거는 이제 조금 거기서부터 파악하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퇴장 문제도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린 팀이고 젊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고 감독이 이거를 제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 썬더랜드전 보면서 느낀 건데 첼시를 상대로는 조금 더 전투적인 팀들이 물론 이제 전력에서 첼시보다는 좀 낫다 할지라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들이받고 막.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듣는 분들은 좀 동의 안 하겠지만 좀 첼시 주위에서 모기처럼 앵앵거리면 그러면 첼시가 버티다가 막판에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모기처럼 귀찮게 하는 게 필요한 거야? 아니면 헤타페처럼 조지는 게 필요한가요? 헤타페는 이제 모기가 아니죠. 네, 거기 말벌이야 말벌. 저기 그 파주 가면 나오는 아디다스 모기보다도 윗급이야. 그래. 거기는. 헤타페는 멧돼지예요. 갖다 들이박습니다. 얘네는 막 식당에 출몰하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네네네네. 아니 그래서 어딨냐 걔 잠시만요. 우리 파라과이랑 했잖아요. 네. 대한민국. 네네네. 거기 알데레테 있어요. 알데레테 센터백. 여기 썬더랜드 수비수죠. 걔 헤타페 출신이거든요. 네. 얘 잘해. 걔 그날 경기 하는 거 보고도 이제 옆에서 이제 제 친구가 좀 뭔데 쟤왜 저러냐? 저렇게 거치냐고 그랬더니 제가 진짜 헤타페 출신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단번에 그냥 그렇구나. 그런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 첼시가 예전에는 그것도 되게 예전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데 강인한 팀이었습니다. 아, 그럼요. 근데 지금 첼시가 강인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카이세도 제외. 좀 어리고 조금 미숙한 데도 있고. 근데 감독도 마레스카라는 감독이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감독은 아닙니다. 그 외형이 약간 연식 오래된 감독이라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치는 좀 올라갈 필요가 있다. 요즘 첼시는 좀 세련된 느낌이 더 많죠. 오히려. 네, 오히려 세련된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견고한 좀 느낌이었는데. 전사들이 많고 네. 뭐 이런 느낌의 팀이라 어떻게든 우리는 승리를 쟁취한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렬했던 팀인데 지금 보이는 첼시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영입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수비 쪽이나 이런 쪽에 수비 불안감이 있는 게 일단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저는 첼시도 굉장히 좀 퀄리티 있는 이선 자원이나 그러니까 공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의 풀은 꽤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주앙 페드로 같은 경우는 사실 영입을 해서 굉장히 초반에 좋았죠. 잘 썼죠. 좋은 퍼포먼스를 이제 보였었던 선수 중에 하나고 요즘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이나 공격 쪽에서 기회 창출이 돼도 실질적으로 그게 박스 안쪽으로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마무리가 되는 빈도도 저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공격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긴 한데 스쿼드가 어쨌든 되게 젊은 선수들이 많아지고 네. 선수 영입도 엄청 최근에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단단한 팀이라는 첼시의 이미지는 그치. 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그 느낌은 좀 아니야.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첼시 패배하면서 한번 주춤했고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브라이튼입니다. 자, 당군 형이 대단히 즐거워하면서 메뉴 팬들은 엄청나게 좋아할 만한 경기죠. 그럼요. 네. 3연승이고 그리고 리버풀전의 승리보다 이 경기의 승리가 가지는 의미는 리버풀전이 대단히 큽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브라이튼에게 2골 실점하기 전까지는 메뉴가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라는 부분, 특히나 브라이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운 팀 중에 하나인데 아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 황덕연의 10경기론 아시나요? 뭔가요? 10경기 봐야 된다? 네, 전 10경기 그게 자주 하죠. 10경기 봐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주장하는 타입인데, 감독이 바뀌어도 10경기는 보고 그 다음부터 경지를 얘기하겠다. 왜냐면 아모린 감독도 이제 중도 부임이었고, 네. 그러니까 물론 맨유 팬들 너무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10경기는 물론 존나 넘었습니다만 예. 아니 제가 말한 10경기는 이번 시즌? 이번 시즌이죠. 어, 왜냐면 지금은- 지난 시즌은 중도 부임이니까. 네네네. 지금까지 9라운드니까 한 경기 더 봐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한 경기가 남았잖아요. 네. 일단. 그러면 바로 꼬꾸라질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최근 경기는 야, 어쨌든 이거는 오해하지 말라고 해도 오해할 만한데. 편집할까요? 네, 아니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니까 조금 더 이제 멀리서 보는 것도 제3자 입장에서 있는데, 보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전북도 그렇게 봤어요. 단 감독 때. 10경기 반다. 저는 지난 시즌 뭐 좋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올 시즌 10경기 보겠다. 왜냐면 온전하게 프리시즌을 치른 첫 시즌이고 여기서 10경기 안에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나 변화점이 안 보이면 이거는 사실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모림은 지금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만약 맨유 팬이라면 왜 이기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왜 계속 이기는 거야? 왜 이기지? 그러니까 이게 져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 분명히 그렇게까지 꼬라 박았었는데 이걸 막 리버풀 잡고 무슨 브라이튼 잡고, 물론 개선해야 될 문제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사실 이 감독을 보면서 아니 지금 뭐 이겨서 이거를 사실 이기는데 뭐라고 해? 그거 할 말 그거를. 없죠. 네, 약간 그런 심정이 아닐까. 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메뉴가 드디어 뭔가 작동되는구나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오호.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아모린 감독 3백 비판만 많이 했고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경기는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3백도 사실 한두 명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 마지막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쿠냐가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서 1차적인 빌드업 관여도 해주고 그 대신 달로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역습을 전개할 때 은베모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세슈코가 결정력은 좀 아쉽지만은 역시 연계. 전방에서 연계해주고 버텨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카세미로가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확실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부패는 뭐 부패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좀 돌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다만 이게 과연 아모린 감독의 아이디어인지 어쩌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쏟아와가지고 약간 플루크인지. 네, 플루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쯤 워낙에 이제 스코어가 벌어졌으니까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귀신같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물론 네.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의 퀄리티가 떨어지긴 합니다. 카세미로 대신 마이노 똥 쌌고요. 아마 대신에 도르구 실수 계속했고, 쿠냐 대신에 우가르테 역시 안 좋았고, 세슈코 지르크지는 뭐 되게 심대한 미스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분명 스쿼드 자원이랑 주전 자원이랑 갭이 좀 많이 커서 저는 뭐 다른 선수는 잘 모르겠고 도르구는 엄청 실망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달로 아마드잖아요. 네. 그 아마드가 나가고 도르구가 들어오니까 달로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고 보내고. 도르구가 왔잖아요. 맞아요.
왜 달로를 쓰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저는 달로도 솔직히 별로거든요. 왼쪽 달로는 그냥 그래요. 네, 그냥 별로거든요. 그래서 달로가 앞쪽으로 전개하는데 볼을 끌고 전개하는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쿠냐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연결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물론 쿠냐, 은베모가 있을 때 은베모가 역사상에서 종적으로 가지만 순간적으로 은베모는 횡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중앙과 오른쪽을 많이 연결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 은베모하고 아마드의 호흡은 매우 좋고, 근데 왼쪽 라인에 쿠냐가 내려오면서 볼이 없는 상황에서 달로가 위로 가서 그 다음에 연결해 주게끔 만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쿠냐가 달로보다는 볼을 갖고 있을 때 탈압박이 더 좋고, 워낙에 이제 볼을 갖고 있을 때 그죠? 온도볼에 강한 네. 선수니까 오히려 볼을 끄는 게 문제인 선수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그림이 잡힌다는 생각이 드는데, 달로가 아니라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윙백이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도르고보다 낫다. 얘는 진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베모가 막판에 골을 넣었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그게 의미한 바가 크다고 컸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몰리다가 끝나는 경기하고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방 때리고 끝나는 경기는 뿌리치고 끝낸 거니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승리하면서 아모림도 자신감을 얻었나?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당연히 자신감을 얻었는데 감독도 비판을 엄청 들었잖아요. 욕 많이 먹었죠. 사실 아무리 100기만 안 들었지. 네. 거의 흰 수건 던지는 게 언제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요. 네. 아모림 감독은 떨어진 거 주스면은 주머니에서 사표가 뚝 떨어졌을걸요.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경기 하다가 합타임에 저 그만둘게요. 그래도 인정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결과는 어쨌든 내고 있잖아요. 3연승. 제가 약간 반등은 결과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조금 더 경기 내적인 걸 들어보면 저는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힘들죠, 그건.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리버풀 잡긴 했지만 리버풀도 되게 분위기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골대가 한 3명 맞았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샘플이 사실 아직 너무 좀 적다. 적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샘플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번 경기만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실점했었던 패턴을 좀 생각하면 결국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 있었고, 사실 뭐 직접 프리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거는 뭐 내가 논외.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코너킥이나 뭐 이제 막판 그런 실점이 이제 좀 있었잖아요. 추격당하는 게 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저는 기존의 맨유한테서 지적됐었던 문제랑도 거의 좀 유사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못하던 걸 지금 드라마틱하게 바꿔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근데 아모림 감독의 취지는 그거니까, 요지는 그거잖아요. 난 시스템 바꿀 생각 없다. 교황이 바꾸려도 안 바꾼다. 네, 물론 이제 그건 농담이라고 했지만 나 백스리 바꿀 생각 없다. 구조적인 시스템은 나는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게 제가 그때 방송 때도 얘기했었던 거지만, 그러니까 아집이 아니라 뚝심이 되려면 이렇게 결과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표본이 더 많아져야겠죠. 축수 메타 그럼 몇 경기 여기서 더 이기면은 인정해 줍니까? 제가 5연승. 제가 그 10경기론을 주장을 했지만 네. 10경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아모림에게는 몇 경기? 나중에 그래도 우승하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야, 이렇게 된다면 은퇴하기 전까지는 평가를 미뤄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연승을 달린다는 그 관점을 봤을 때 10경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지, 그냥 10경기 딱 봤는데 얘한테 기회를 더 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만약에 10경기 넘게 5연승 6연승 달린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볼 여지가 충분히 생기지 않나요? 네, 지금 덕현이의 네. 고민은 이해가 돼. 왜냐면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선고가 나왔어. 얘는 경질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감독이야. 경질이야. 근데 얘가 지금 3연승을 달렸어. 자, 제가 영주 형 지금 정확하게 보셨거든요. 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 10경기로 계속 얘기하는 하는 게 저는 어쨌든 좀 두고 보거든요. 안 좋아도. 근데 봐봐. 사실 이때쯤이면 저는 이미 한 2경기 전까지 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날아갔어도 아무도 저는 뭐라 하지 않아요. 안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기잖아, 이걸 갑자기. 계속.
그리고 잡아냈던 팀이 어디 막 진짜 뭐 강등 경쟁하는 그런 팀이 아니야 또. 누구 퇴장당해서 그렇지 골키퍼 그 경기 연승은 아니지만 승리 중에 첼시전도 있어. 네, 맞아. 근데 제가 물론 얘기하고 맨유가 싶은 그 건 밸런스를 좀 맞춰주긴 했어요. 같이 카세미로가. 퇴장당했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노스웨스트업이 운이 많이 따랐어요. 그거 인정. 네. 근데 이 경기는 브라이튼 건 잘했어요. 좋아졌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좀 어쨌든 따라잡힌 건 있지만 마지막에 또 한 번 떨쳐냈고.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야 그래도 이 경기는 꽤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경기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물론 다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은베모 돌격대장 역할 너무 잘해주죠. 세슈코 득점력 문제가 있지만 버티는 거 해주죠. 쿠냐가 문제인데 쿠냐 지금 골 나왔잖아요. 그 쿠냐도 굉장히 공격 전개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건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경기에서는 돌아가는 게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맨유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리산마가 돌아오면 후방에서의 빌드업은 그건 훨씬 좋아지죠.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분명히 네. 같이 도움을 주는 선수니까 이거 지금 맨유가 첼시보다 순위 높고요. 승점 높고 2위가 본머스인데 본머스랑 승점 2점밖에 차이 안 나요. 네. 아니, 사실은 아스날 빼고는 나머지는 승점 차가 좀 모여 있죠. 심지어 아스날도 승점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이게 지금 네. 되게 빡빡해요 위에가. 아스날 본머스가 4점 차니까. 얼마 안 나는 아니, 근데 거지. 이제 뭐 너무 시즌 초라. 아직 3분의 1도 또 안 했으니까. 끝난 시점이라서 네.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딱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반등 모멘텀은 확실하게 잡았거든요. 네, 반등 모멘텀은 확실하게 잡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냐. 지금 아모림 체제의 맨유가. 근데 이 앞선 데이터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짝이야 라고 말하는 거 저 이해됩니다. 그래. 예, 표본이 어쨌든 그쪽이 훨씬 많으니까.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반짝이라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계속 연승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전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 이전에는 진짜 보고 있으면 이거 진짜 시체말로 얘기해서 쌍욕 나오는 네, 경기들이 쟤는 뭐- 수두룩했어요. 왜냐면 형이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맨유를 쭉 팔로우를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럴만해요. 이건 뭐해 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돌아가는 게 보여서 그래서 이게 뭐 연승으로 계속 갈 거야 이건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스웨스트 더비가 운이 따랐다 할지라도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진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네. 자, 여튼 맨유가 상승세를 완연하게 타고 있다. 다음 경기 상대가 노팅엄인 걸로 압니다. 노팅엄도 뭐 포스텍은 잘라내긴 했습니다만 션다이치 감독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된 팀이기 때문에 어수선한 팀 상대로 만약에 승리 또 하면 4연승입니다. 네. 자,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 빌라 맨시티 어제 덕현이가 중계를 했습니다. 빌라가 승리를 했고요. 맨시티가 파죽의 5연승 중이었는데 똑같이 5연승 중이었던 에메리의 빌라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에메리 진짜. 네. 맷 캐시의 득점이었고 경기가 어땠나요? 맨시티가 좀 많이 부진했는지 아니면 빌라가 잘한 건지. 이거는 빌라가 완전히 쌈 싸먹은 경기입니다. 아, 빌라가 완전 먹었다. 네, 완전 쌈 싸먹은 경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도 있잖아요, 사실. 딸깍, 있죠? 수비, 있죠. 지켜내. 네. 그리고 뭐 맨시티 골대 한 뭐 3번 맞춰. 승리. 이런 경기도 있는데 이 경기는 그냥 빌라가 맨시티에 대한 파악이나 분석이 너무 잘 돼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에메리가 펩을 잡았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경기 중에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결국 맨시티의 그런 1차적인 압박에 대한 목적은 상대 빌드업의 이 측면 제한에 전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맨시티가 빌라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그냥 빌라가 맨시티를 측면으로 끌어들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전장을 측면으로 보내는. 네.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 맨시티를 좀 이렇게 부활을 시키고 그쪽으로 그 이후에 이걸 풀어내면서 전환하는 과정도 너무 스무스했고 역습 과정에서 1차 저지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 뒷방 맞는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맨시티가 어쨌든 숫자를 투자를 해서 1, 2선에 걸쳐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쨌든 리스크를 동반한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롱패스 한 방으로 아예 그 압박 저지선을 너무 쉽게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맨시티가 대응이 전혀 안 됐다. 특히 전반전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기 흐름일 정도로 빌라가 대응을 상당히 잘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과정에서의 대응이 사실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사실 어제 맨시티 양 측면이 너무 못했거든요. 사비뉴가 그러니까 저는 맨시티가 압박을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빌라도 사실 수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팀은 이제 아니죠. 원래는 아니죠. 근데 이제 어제는 수비 상황에서는 딱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프 스페이스는 공간 없어.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할 때는 6명이 서 있습니다. 백식스까지 그 자리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에메리가 좀 생각을 한 게 어제 이제 양 윙어로 나온 게 오스카밥이랑 사비뉴가 나왔거든요. 근데 냉정히 봤을 때 이 둘이 지금 좀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이드 자원들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아래 지역에 수비를 많이 둔다는 건 결국 미드필더 한 명을 내리든 아니면 윙어를 내리든가 해가지고 측면에서 상대 윙어가 공을 잡았을 때 2대1 수적을 만들고 이런 그림이 이제 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냥 1대1을 둡니다. 그게 사비뉴가 됐든 오스카밥이 됐든 그 얘기인즉슨 1대1 해. 근데 1대1 하는 건 좋은데 니네 하프 스페이스에는 못 들어올 들어와. 공간 없어. 근데 그거에서 맨시티가 공략을 못하니까 네. 계속 전반전도 빌라 페이스였어요. 그 와중에 여기도 세트피스 코치가 또 한타까리 하거든요. 좀 웃긴 게 현장에서도 딱 골 들어간 게 세트피스였어요. 코너킥 짧게 내주고 맥기니 짧게 깔아줬는데 매티캐시가 베실바 붙는 거 보고 하나 딱 제쳐놓고 때려서 넣었는데 딱 그 골 나오고 상황 정리되자마자 세트피스 코치 웃는 거. 역시 카메라 딱 비춰주고. 그게 아스날이 전형적으로 마갈랭이스 골 넣고 조버 비춰주는 거랑 비슷한데 비슷한 딱 그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특히 전반전은 에메리 감독 그리고 뭐 세트피스 감독 영향도 당연히 있었겠죠. 본인들이 그려온 그림 안에서 맨시티를 그냥 완벽하게 통제했었던 전반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패배 축구라든가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의 축구라든가 이런 축구들을 상대할 때 측면을 버리더라도 중앙을 잡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전방부터 압박하니까 네. 롱패스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앙을 버틴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패배 축구도 그렇고 뭐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최근에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굉장히 공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측면 자원이 하프 스페이스로 가거나 아니면 메잘라가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위치를 다 선점해 버리는 거예요. 네. 즉 공간을 먼저 선점한다. 그것에 대해서 중앙 쪽에서는 공간 자체를 주지 않는다. 그걸 뚫지 못하면 이제 구전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효과를 본 겁니다. 그 측면 자원에 지금 맨시티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무래도 도쿠죠. 네, 도쿠죠. 뭐 도쿠도 그렇고 마르노시는 이번 시즌 들어서는 뭐 중간에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시즌 후반기 겨울이적 시장에 들어온 거에서의 파괴력만큼은 좀 안 나오고 있고 근데 챔스가 있던 주기도 하고 그리고 부상자가 맨시티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플랜이 좀 꼬인 게 아닌가. 네, 물론 빌라도 유로파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유럽 대항전에 대한 피로도는 있었을 텐데 이래저래 좀 잘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맨시티 팬들도 이번 시즌 맨시티의 최근에 무패나 연승 기록을 보면서도 이거 경기 내용보다 혼란의 득점력으로 경기를 좀 잘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이 어려워지거나 빡빡해졌을 때 걱정이 좀 된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그 전술적인 맨시티 대맨시티전의 이 파회법이라거나 이번 시즌 패배 맨시티는 많은 것들을 좀 바꿔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의 이 불안감이 맨시티 팬들도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전술 변화적인 부분에 과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그러니까 예전보다 저는 다이렉트함 전개 방식이 조금 늘어난 많이 하고 느낌이긴 해요. 네. 네, 롱볼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 이런 수치나 이런 걸 조금 봤을 때도 그 전진킥 하는 비율도 리그적으로 봤을 때도 꽤 상위권 수치고 그러니까 이게 돌려 말하면 어쨌든 미드필더를 약간 우회해서 네. 전방으로 붙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글쎄요, 뭐, 제가 아까 뭐 돈나루마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별로, 어쨌든 지금 로드리도 빠져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그러니까 포지션별로도 뭐 부상자들, 그리고 어제 보니까 펩은 이제
약간이라도 경미한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확실한 회복을 먼저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로 지난 시즌 좀 너무 고생하기도 했죠. 네, 부상자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보면 특히나 이제 수비 상황에서 트랜지션이 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지적도 이제 맨시티가 받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데에서 오는 약간의 그런 좀 잡음들이 저는 올 시즌은 좀 따라다닐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이 맨시티는 연승을 좀 마감을 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에메리의 빌라는 초반에 승리가 없었는데 그때 잘 보면 은근히 안 졌어요. 무승부가 많아서 그렇지 득점이 안 나오는 거. 뉴캐슬이랑 할 때도 아마 제가 그때 중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0대0이 그 경기도 나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무승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빌라 퇴장자가 한 명 있었고 근데 저 이 경기 0대0인데 되게 재밌게 중계했습니다. 양 팀 다 잘했던 것도 네. 많은데 결국 빌라가 경기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쁜 경기는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 분위기를 완전히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메리도 확실히 자주 얘기하지만 중상위권급 정도 되는 팀에 에메리가 딱 들어갔을 때 아델가 잘 맞으면 정말 팀을 잘 만들어요. 잘 라리가에서도 만들어요. 마찬가지고.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걸 먼저 여쭤보죠. 슬롯은 지난 시즌 우승이 후루꾸였을까요? 아이 우승이 후루꾸 어떻게 후루꾸로 우승을 합니까? 그러면 슬롯은 이 상황을 완전히 반등시킬 수 있습니까? 뭐 완전히 반등시킬 수 있을지는 이건 좀 더 봐야죠. 어쨌든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했으니. 네. 자,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슬롯은 지난 시즌 우승한 거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과대평가 받아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인 부진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즌 우승한 것도 엄청난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클롭 감독의 유산을 잘 이용했다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그럼요. 그거 봤을 때는 리버풀이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거 굉장한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살라 나이 많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92년생. 지난 시즌에 살라가 미친 듯이 활약을 해줬지만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막판에 좀 아쉬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즌 막판에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팀을 만드는 거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올 시즌에는. 사실 새롭게 만들어가는 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영입된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어는 있지만 반다이크, 살라. 이런 표현은 맞지 않겠지만은 지난 시즌이 슬롯 1기라면은 이번 시즌이 슬롯 2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 시즌 만에. 네. 그러니까 왜냐면 팀이 그만큼 많은 변화를 맞아요. 겪으니까. 네. 근데 이게 그냥 한두 군데의 변화가 아니라 많은 변화예요.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네.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시즌이 끝나고 결국엔 이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독이 포지션상에 변화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온전하게 잘 안착시키지 못하는 그림이었다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구단이 너무 급진적으로 많은 선수들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트렌트는 원하지 않았는데. 뭐 그거는 진짜 논외의 문제긴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 그거예요. 이제 공격 쪽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 쪽은 급진적으로 바꿨어요. 근데 수비는 바꾸기 쉽지 않았는데 얘가 결국 나간다는 바람에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비는 보강을 했는데 오자마자 큰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좀 불운한 것도 있다. 아, 그럼요. 아. 그런 것도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불운한 면도 있고 슬롯 감독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트렌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수는 논외로 치고 시장에 비리치가 나왔어. 네. 이거 제한 안 합니까? 살 수 있다면 해봐야죠.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리치가 이 정도로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비리치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슬롯 감독의 공격 전술을 봤을 때 공격의 짜임새를 맞춰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격에서의 짜임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수에서의 짜임새가 아니라 공격에서의 짜임새는 나름대로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비르츠가
중앙 쪽에서 에키티케하고 호흡, 여기다가 살라가 뭐 벌려줬을 때 그 공간으로 누가 들어갔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 순간 리버풀 공격수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빌드업 문제 안 되죠. 네. 그리고 비르치가 공존이 안 되고 있죠. 살라 에이징 커버 온 것 같죠. 그리고 롱볼에 약하죠. 세트피스에 약하죠. 이 뭐지? 여기다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역습 전개할 때 야 이건 알고도 못 막아. 역습이다 하면 실점이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미친 듯이 뛰어가서 빠바바박 때리는 네. 그런 느낌인데 그 템포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은 강점은 사라지고 단점은 부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연패에 빠지고 네.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세트피스 롱볼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는 세컨볼 경합 상황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대처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감독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 스쿼드에 많은 선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걸 잘 조직화시키고 그 선수들에게 맞는 옷을 입히는 건 저는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의 전체적인 부분, 물론 이제 살라도 욕을 많이 먹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살라의 떨어진 폼도 폼이지만 슬롯 감독이 어쨌든 리버풀이라는 팀을 새로운 버전으로 좀 만들어냈어야 그래야죠.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예전에는 아까 영주 형은 그 역습에 있어서의 되게 날카로운 부분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압박도 진짜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압박의 팀이었죠. 네, 압박의 압박의 팀이죠. 팀이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을 잘 안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압박하는 타이밍이나 선수들 포지셔닝이나 동선이 아직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나라는 느낌이 저는 경기 보면서 좀 공격의 들어요. 압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드러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드필더에서 수비라인 앞쪽으로 이제 압박 들어갈 때도 사실 미스매치 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러니까 풀백, 센터백 뭐 2차 대응 같은 그런 문제도 네. 저는 부가적으로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슬롯 감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가 너무 이렇게 좀 내려간 게 아니냐. 이적 시장 이후에 빠르게 조직화를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즌 초반에 잠깐 좋았었던 그 이후의 문제점이 와르르 좀 네.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이게 그 리버풀 팬들이 슬롯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은 거는 형님이 말씀하셨던 너무 많은 변화,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그거에 대응하는 방식이 네. 변화가 없다. 네. 뭐 예를 들면 살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사실 어느 감독이 살라라는 선수를 과감하게 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살라를 계속해서 선발 기용해서 안 좋은 게 뻔한데도 계속 나오는 거, 케르케스 안 좋은데 계속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공격 상황에서 세부 전술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역습 스피드가 축구적으로 봤을 때 뭔가 지금 약간 불협화음이 계속 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고 보여지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리버풀 팬들이 슬롯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초반에는 극장골 넣으면서 연승 가도였잖아요. 5연승. 근데 그때도 경기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리버풀 팬들 걱정하는 분들 많았어요. 네. 이거 너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결과를 가져오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A 조합이 안 되면 B 조합 한번 해보고 C 조합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패배한 다음에는 이 조합 저 조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합이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러면 감독이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플릭 감독은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나요? 한지 플릭이요? 예. 꾀할 수가 없어요. 부상이 너무 많아. 네. 그래도 라마시아 출신들 한두 명씩 계속 들어오라든가 뭐 톤이라든가 기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슬롯 감독 입장에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물론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모든 걸 다 가지려고 조합을 깨봤는데 비르츠하고 살라하고 다 기용해봤지만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취해보고 저렇게 한번 취해보고 이런 장면이 나와야 돼요. 리버풀은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다른 컵 대회를 이용해서 다양한 조합을 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맞아떨어지는 것, 그걸 플랜 A로 가져가야 됩니다. 조합을 맞추면서 찾아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살라가 에이징 커브가 온 듯한 느낌이고 이거는 압박하고도 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고 살라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과부하 걸리는 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살라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비르치가 지금 폼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비르치를 조금 더 벤치에서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비르치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교체 출전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경기 중에 교체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키에사 얘기 많이 했잖아요. 키에사가 폼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키에사를 이용해야죠. 좀 더 써봐야 된다. 네. 그 소브슬라이 중앙에 썼다가 측면에 썼다 이해됩니다만 네. 너무 뻔해. 이제는 무슨 이제는 서브스라이 내리겠지? 이게 머릿속에 잡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한 대로 해요. 이거 네. 하겠지 그거. 저거 하겠지 이거. 네. 그러니까 감독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상대 감독은 알죠. 이쯤에서 이렇게 된다. 그럼 대응차는 이거 준비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슬롯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슬롯 감독 입장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 이건 좀 그냥 통계와 상관없이 제가 느껴지는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네덜란드 감독들이 명장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네. 근데 이 아저씨들도 기복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잘 될 때랑 무너질 때랑 예를 들면 바날. 사실 우리가 바날을 좀 놀림감처럼 얘기해서 그렇지 대단한 명장입니다. 엄청 명장이죠. 근데 꼬꾸라질 때 보면 왜 이래? 네. 라는 느낌. 쿠만. 이거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쿠만이 롤러코스터의 대표적인 감독이죠. 그리고 히딩크. 히딩크. 또 사실 우리가 한국 대표팀을 생각하면 히딩크는 진짜 뭐 아버지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긴 한데 이 아저씨도 왔다 갔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거 욕 들을 수도 있지만 한국 대표팀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히딩크를 초항하듯이 히딩크가 우리나라를 초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줬어요. 히딩크는 한국 대표팀에서 4강 만든 다음에 다시 폼 올려서 유럽으로 네. 가서 성공을 했는데 그 전에 되게 약간 안 좋은 흐름이었었어요. 네알에서도 그렇고 베티스에서도 그렇고 쭉 내려왔어.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참 이 네덜란드 이번 그 슬롯도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적은 샘플이고 전혀 기록과 상관없이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겠지만 네덜란드 감독들은 참 명장도 많은데 왔다 갔다도 많이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묘한 고집들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 네. 묘한 고집들이 있어서 그 고집을 부릴 때 안 좋을 때 그 고집 부리면 이게 그렇게 꼴 보기 싫다.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쿠만 발렌시아에서 와 장난 아니죠. 바날 에버튼 바르셀로나 히바우드하고 싸울 때라든가 묘했다. 테나흐 뭐 얘기할 필요가 그래. 없고. 와 테너 잠깐 입고 있었다. 그게 그렇게 꼴 보기가 싫거든. 묘한 고집 부릴 때. 슬롯이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두 시즌에 걸쳐져 있는 거죠. 리그 지금 19경기 하는 동안에 10승 2무 7패입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우승을 다퉈야 되는 감독의 리그 성적치고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홈 원정 성적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이거 성적이에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야 이거 무승부가 너무 많은데 그럼 좀 답답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패. 이게 패가 7번이면 19경기 패 7번 너무 많죠. 최근 리그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4연패잖아요.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저는 울버햄튼과 함께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 봤던 뭐 감독부터 주장의 공격수 죄다 뜯겼었던 브랜트포드는 올해도 순항 중입니다. 브라이튼이 맨날 기둥뿌리 뽑히고 감독 바뀜에도 불구하고 좋은 축구를 하면서 야 이게 선수들이랑 감독이 브라이튼 빨이었나 보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팀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몇 년 동안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브랜트포드도 브라이튼도 다 구단주나 회장이나 이쪽이 다 갬블러, 통계 관련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이 앤드루스 감독도 그렇고 브랜트포드가 잘 버팁니다. 잘합니다. 일단 앤드루스 감독 자체가 알려지기는 세트피스 코치로 알려져 있긴 했는데 본인이 이미 그 당시부터 했었던 역할은 되게 그 이상이었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수코. 아니 그래서 1대1 맞춤 지도도 이 앤드루스 감독이 다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1대1 맞춤 지도까지 수행하는 테크니컬 코치였다고 보는 게 맞대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전술 디테일도 좀 잘 잡고 이러다 보니까 전술 쪽에서는 이미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도 기여했었던 바가 꽤 있고 그 어쩌보면 약간 감독 준비가 돼 있었는 건지도 모르겠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경기장 밖에서는 또 의외로 되게 좀 유머러스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 보이는데. 네, 경기장 안에서는 진짜 딱딱한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 밖에선 되게 유머러스한 그렇구나. 스타일이래요. 뭐 최근에 인터뷰랑 제가 이런 걸 좀 찾아봤을 때 그런 얘기가 좀 많았고 그 유머러스한 스타일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낌은 다를 거예요. 그쵸? 그죠? 그죠.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네. 다른 거긴 한데. 그러니까 뭐 좀 재미있고 웃기려고 노력하지만 나처럼 아재 개그 한다고 욕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형님 노력을 하고 계셨었나요? 나 엄청 노력하는 거야. 매일 목욕제기하고 면벽하면서 오늘 방송에서는 한 번도 못 웃겼어. 막 이런 반성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긴 한 거겠죠. 여튼 그런 느낌 때문에 앤드루스 감독과 지금 브랜트포드는 고공행진. 그리고 뭐 저는 엄청나게 큰 틀에서의 그러니까 팀을 전술 자체를 뒤집어 엎지 않았기 그렇지 때문에 않았죠. 더 잘 갈 수 있다고 보고 세트피스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프랭크 감독 시절부터 쭉 다져온 그 세트피스를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런 또 스타일로 약간 전 개량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저는 이어갈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약에 이 앤드루스라는 감독에게 맡겼었던 역할이 프랭크 감독 시절에 굉장히 축소돼 있었다가 이게 빵 늘어났다기보다는 이미 그 전부터 선수들이랑 교감이라든지 전술의 디테일을 잡는 데는 기여가 큰 네. 감독이었으니 그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선수들의 신뢰도 되게 중요하다고 엄청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지.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물론 이제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모두가 가해져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승격 팀들이 잔류하기 위해서는 이 팀이 갖고 있는 끈끈함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팀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면 이게 우리 팀에 맞다? 그러면 이걸 시스템적으로 만들자. 그리고 감독이 바뀌더라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긍정적이지 않나.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한 팀들이. 브랜트포드도 승격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쭉 그걸 잘 네. 이어오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감독이 기조가 똑같은 감독이 계속 오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감독이 다른 팀으로 간다면은 수석 코치가 올라와서 비슷하죠 그러면. 비슷하게 가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러운 바톤 터치도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히려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뭐 라리가 얘기를 좀 드리자면 헤타페도 비판을 많이 가하긴 하지만 그게 헤타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컬러죠. 보르달라스와 네, 함께. 보르달라스 네. 감독의 그 헤타페가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다가 폭망한 적이 있거든요. 미첼 감독 밑에서. 네.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유지하는 감독을 데리고 와서 꾸준히 유지하면은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멧돼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단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철학이 있어야죠. 그런 그 게임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감독 선수도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장, 스포츠 디렉터 네. 이런 사람들과 이거 위에서 선임이 잘 돼 있어야 설사 선수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어도 그게 유지가 되지 위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으로 따지면 C레벨들이 흔들리면 다 뭐 밑에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니까 요즘 유럽의 클럽들은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뭐 이쪽 아닙니까? 바르셀로나. 예. 바르셀로나 하면 생각나는 컬러. 그거는 명확하잖아요. 확실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지 플릭이라는 그게 좀 이례적이었지. 그러니까 스타일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기본 틀은 저는 유지된다고 봐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플릭의 스타일을 이제 주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릭의 스타일에 어울리는 래시포드도 또 맹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래시포드는 잘해요. 잘하고 있어. 래시포드는 잘해요, 진짜. 완전 영입 각이죠. 아니 근데 진짜 잘해요. 네. 네. 아닌가요? 그만해. 잘하긴 잘하는데 그만해라. 야, 니네가 그러지 않더라도 이따가 찬호가 또 얘기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팀들이 이제는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거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을 때 얘기긴 해요. 그것도 맞아요. 예. 강등권에 있으면 일단 벗어나야 돼. 그리고 이게 뭐라도 다 급하거든요. 해봐야죠, 그때는. 네.
그래서 팀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좋은 모습이 나올 때 요걸 시스템으로 가져가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비전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갖춰 나가면 좋은 모습이 나올 텐데 이게 브렌트포드나 아니면 브라이튼은 잘 된 거죠. 잘 되고 있다. 거꾸로 뭐 그 정도 시스템의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종료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구단주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서 구단 감독 철학 너무 다른 거 데려왔다가 그래, 노팅엄 보세요. 아니 누누를 쓰다가 포스텍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그냥 갖다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지.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런 것 같아. 팬하고 싸울 때 공격 좀 해. 그러니까 공격하는 감독 데리고 와볼까? 뭐 이런 기싸움하는 느낌이었어. 그림이잖아 완전히. 완전히 네.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경기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가지고 히든풋볼 EPL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